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참 비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또 더위가 갑자기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무래도 습한 데다가 더위까지 있으니까 불쾌지수는 당연히 올라가려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을 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짜증 때문에 서로 또 다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웃어보세요. 저도 자꾸 웃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다가 보면 우리 옛말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예, 웃는 얼굴 칵 이래 뭐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꾸 웃어보세요. 웃어보시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주가도 또 분명히 긍정적으로 변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활짝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과연 웃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오늘 웃기려 좀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시장이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 시장이 급락의 원인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글로벌 증시의 어떤 영향이냐, 국내 증시의 국내의 어떤 내생 변수적 요인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도 이유가 별로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본격적으로 수익을 말하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요. 급락의 원인입니다. 자, 급락의 원인인데 이 흰색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자, 급락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대외 변수적 요인들은 별로 없어요. 딱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과연 이번에 FOMC 회의를 하게 되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이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계 자금들이 확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첫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금리 인상, 그죠? 자, 아직 미국 금리 인상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FOMC에서 이번에 자네 델런이 이것을 명시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 추측입니다. 왜? 금리 인상은요, 늘 단행합니다. 단행이라고 하죠.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고 단행이라고는 표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지 금리 인상 한 대 하다가 이번에 꼭 한 대 이런 식으로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냥 시사하는 발언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단행이라는 겁니다. 이 단행이라는 표현은요,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적인 부분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금리 인상설이 지금 유력하게 보이죠. 9월 금리 인상설이. 그런데 지금 자네 델런이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미국의 지표가 호전은 되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죠? 글로벌 경기가 불안한 상태다. 글로벌 경기가 불안한 상태. 그러니까 혼자 독야청청 좋아서 이거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불안한 데다가 IMF 총재가 또 부탁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늦춰달라. 유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 다음에 즉 FRB 의장한테 또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22.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자, 금리 인상 시기에 유연성을 좀 가져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은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경기 부양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늦추어 줄 수 있지도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만약에 9월에 단행을 한다고 한들 이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겨우 매크로 수준입니다. 마이크로 수준이죠. 참 마이크로.
마이크로 수준이 될 것이다. 이 마이크로 수준은 0.15 bp 내지는 0.2bp 그죠? 2bp 이 정도가 될 것이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의 영향 자체가 제한적일 것이다. 즉 하락의 영향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관측이고 저 역시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도 역시 마이크로 수준이고 금리 인상이 단행되어질 가능성이 또 없는 금리 인상이 좀 늦춰질 수도 있는 명분들이 글로벌 경기적인 측면과 IMF 22 총재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된다면 이 금리 인상은 크게 시장의 하락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른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국내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국내에서. 제일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제일 문제는 실적 악화입니다. 어닝 쇼크죠. 어닝 쇼크입니다. 자,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좋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메르스 있었죠. 그죠? 이로 인해 국내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안 좋습니다. 이게 실적 악화를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반대하고 나섰습니까? 이 추경이 되고 정책이 살아서 그 다음에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세수 확보도 되고 그 다음에 국내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지면 자 누가 승자가 됩니까? 정치권으로 본다면요. 그렇죠. 바로 새누리당이 승자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걸 딱 반대하고 나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다들 죽겠다고 하십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추경이 좀 막대하게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좀 추경이 조금 힘을 좀 내기 위해서 21조, 11조에서 거기다 플러스 10조 이런 식으로 해서 21조 규모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 하는데 야권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자기들 정쟁의 대상인지 참 헷갈립니다. 국민들을 담보로 이런 정쟁을 펼친다는 건 그들이 물러나야 될 일입니다. 확 성질 같아서 그죠? 확 성질 같아서는 참기 힘듭니다. 근데 이 추경이 제대로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진척이 없으니까 뭐가 쏟아져 나옵니까? 이 어닝 쇼크 때문에 어닝 쇼크가 있더라도 이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실망 매물로 쏟아져 나옵니다. 에이 추경 안 하는갑다. 그래 하기 힘들지 뭐. 저게 쉽게 되나? 이러면서 실망 매물로 쏟아져 나옵니다. 참 한숨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의 원인은 저는 이걸로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추경 편성이 미뤄지고 있고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진척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극복에 대한 부분들 극복. 예전에
차승원 씨가 TV에서 나와서 극복 이랬던 그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 이제 극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극복. 자, 극복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첫 번째, 바로 과도한 언더슈팅입니다. 드러난 호재는 호재가 아니고요.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우리 메르스 때문에 실제가 안 좋을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언더슈팅이 나왔다. 이것은 뭐다? 매수 찬스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초저금리. 초저금리 상태입니다. 자, 하느니 다음 달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단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초저금리 상태에서 더 저금리 상태로 가고자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초저금리로 가면 은행이 결국은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다시 장을 회복한다고 보는 가장 큰 요인 바로 이겁니다. 초저금리.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 단행이 되면 초저금리가 바로 우리 시장을 다시금 회복세로 만들 수 있는 일이죠. 돈이 갈 곳이 없어요. 넣어봤자 돈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돈을 까먹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돈을 놀리자니 웃기고. 그래서 부동산 하고 싶은데 부동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또 사서 금방 팔지도 못해요. 환급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21세기 최대의 재테크, 그죠? 위험자산, 위험자산의 대표적 산물, 주식시장으로 다시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원인, 초저금리 상태 유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찬스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어요. 한 3% 이상 되는 급락이 나왔는데 이 코스닥의 급락은 왜 나왔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팔았어요? 기관이 팔았죠. 기관 얘들 웃깁니다. 저가 막 사갖고 올릴 때는 언제고 오늘 확 팔아갔다 다 떨어져 납니다. 계단식으로 쫙 올려놓고 폭포수처럼 떨잡습니다. 저번에도 이랬어요. 저번에도 계단식으로 쫙 올려놓고 폭포수처럼 떨잡습니다. 그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은 계속 박스권에서 놀아요. 개인들은 별로 돈 번 게 없습니다. 적어도 별로 돈 번 거 없어요. 쫙 올려서 쫙.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수수료가 발생하죠. 샀다 팔았다 했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어디로 갑니까? 증권사로 가죠. 증권사 배만 불러집니다. 볼록볼록. 요래 배만 불러집니다. 그 증권주가 꽂히네, 그죠? 증권주가 꽂히네. 왜? 저거는 계속 이 박스권에서 이득을 보고 있잖아. 그죠? 또 올라갔다 떨어뜨리고, 또 올라갔다 떨어뜨리고. 저거는 어찌됐든 계속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도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사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도. 자, 발을 정자를 쓰죠. 그리고 길도자를 씁니다. 그죠? 길도자를 씁니다. 정도. 이 주식에서의 정도는요,
고객의 돈이 자기 돈이 돼야 됩니다. 동일시 돼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고객이 수익이 나야 본인이 정도를 가고 있는 겁니다. 고객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내 월급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거죠. 수수료만 챙겼다는 거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정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일을 정말 안타까운 측은지심을 가지는 마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식시장이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강연을 다녀왔어요. 대구도 갔다 왔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연을 했습니다. 대구는 고향이라 갔는데요. 참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고향이라 갔었는데, 참 2시간 동안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식시장의 정도,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즉, 길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집중 투자로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참 2시간 동안 부지런히 설명했습니다. 끝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종목 왜 안 줍니까? 종목.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종목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종목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드리고 있고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신문 읽어준 남창을 통해서 TK 케미칼 얘기 드리고 그거 다 얘기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 13만 원대 저점이니까 사셔도 된다. 다 얘기 드렸습니다. 몇 달째 주구장창 현대페인트 사셔도 된다라고 주구장창 얘기 드렸습니다. 종목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목 여러분들 받으시면 뭐 하시는데요? TV에 나와서 아침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목을 지금 받는들 그걸로 수익을 내려면 뭐가 안정화가 돼야 되냐면 심리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심리도 없이 종목에서 무조건 종목만 받는다고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세요. 장기 성장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심리가 필요한 거고, 장기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지더라도 내가 사 모으면 되겠군 하는 심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가더라도 이것에 대한 장기 성장세의 방법론 쪽에 대한 심리가 굳건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종목만 원하세요. 종목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종목 드리면 됩니다. 뭐 드릴까요? 삼성전자 드릴까요? 현대차 드릴까요? 예,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고, 그 심리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심리에서 내가 이 시장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단기 끊어서 수익을 보는 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 그게 왜 중요하지 않느냐. 결국은 단기 끊어서 냈던 요 조그만한 수익들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장에서 다 토해냅니다. 네 하고요. 토해내죠. 그죠? 토해냅니다. 근데 이걸 뭐하러 이게 왜 중요하냐고, 이게 왜 중요해요? 어차피 뱉어낼 건데. 내 오늘 몇 프로 먹었다? 야, 내가 오늘 주식 들어가고 내가 한 50만 원 벌었대. 야, 내가 오늘 주식시장 들어가 한 30만 원 벌었다. 저녁에 좋은 거 먹죠. 실컷 먹습니다. 왜 하고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낼 돈도 없습니다. 그죠? 왜? 이미 술 사고 고기 사고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토해낼 돈도 없어요. 이미 내 돈 다 나가버리고, 예, 토해내지도 못합니다. 근데 손해는 바쁘죠. 그때부터. 예. 이런 시장이 뭔 의미가 있냐고요. 제 말은. 현대페인트 제가 1월 달부터 부르짖어서 2,400원대 들어가서 3,100원에 한번 판다고 또 얘기 다 드렸죠. 방송 나와갖고.
그죠? 다시 떨어지길래 2,500원대 다시 산다고 얘기 드렸고, 지금 또 3,200원대입니다.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7월 달까지, 즉 2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5번 매매했는데 수익은요, 60%가 넘어갑니다. 이 한 종목이 집중 투자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 여러분들은 매일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얼마씩 벌 수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매일 1%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나는 매일 1% 수익 볼 수 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 1%를 못 본단 말이야. 야, 1%를 못 본다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impossible. 그죠? 불가능해. 왜? 1%, 1% 먹다가 오늘 같은 날 10% 뱉어내봅니다. 으악! 하면서. 그죠? 으악! 하면서 뱉어내봅니다. 왜 뭐냐면,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 매일 1%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리로 따지면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 10,000원 갖고, 그죠? 1% 본다. 11,100원입니다. 그죠? 다음날 11,100원. 그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이 복리로 계산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생깁니다. 한 달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수익이 나옵니다. 수익률이. 한 달 동안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복리식으로. 근데 이걸 하실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요새 여러분 연 몇 프로 줍니까? 연 한 3%? 많이 주면 4%? 그죠? 연 4% 줍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묶여놔서 4%, 3% 이래 줍니다. 근데 매일 1%를 먹을 수 있다? 아마 그 사람은 떼부자 돼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못 얻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건 나는 매일 먹을 수 없다는 걸 결론 내리면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까지 도출도 못합니다. 자, 두 번째. 한 해 평균 수익률 50%를 이상을 기록하려고 그러면 세 종목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맹점을 가르쳐 드릴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5종목 쥐고 있다. 내가 올해 평균 수익률 50%를 기록하고 싶다. 그죠? 그럼 그 5종목이요. 5종목 모두가 평균적으로 50% 부근을 와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불가능의 영역에 자꾸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종목 집중 투자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 집중은 확신에 의해서 나옵니다. 뛰어다니죠. 조사를 합니다. 체크를 또 하죠. 그래서 그 확신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사지 못할 종목. 지금까지 종목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종목 달라고 하는 얘기. 어우, 가슴이 가벼워지고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한 명제를 가르쳐 드릴게요.
성장성 있는 대형주 아닙니다. 중소형주에 집중 중장기 투자 펜이 자꾸 벗겨지네요. 이게 손톱이 더 잘 쓰집니다. 자, 이게 명제예요. 이게 명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수익을 높여줄 수 있는 유일한 명제입니다. 더 이상 다른 명제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죠. TV에서도 그렇고 미래시장에 투자하고 계시면 손해볼 일 절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강연에 갈 때 저를 따라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들한테 딱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체면 차리지 마라. 네 위장이 고파진다. 네 위장이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위장이 피곤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맞습니다. 체면 차리고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으면 내 위장이 고달프죠.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빨리 적응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미래 시장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죠. 그 미래 시장을 준비하지 못하면, 특히 이 주식 시장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래 시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LG전자처럼 오랫동안 저렇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마트폰을 변화에 빨리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출시가 자꾸 늦춰졌기 때문에, 피처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USB에서 다운을 받고 영화를 다운받고 IPTV로 영화를 보는 세상이 왔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끌어안고 있죠. 미래시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세한미디어. 결국은 자빠지고 만사연이 된 것이죠. 그렇게 돈 많은 삼성가의 손자가 자살을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미래시장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잘 하신다고 과거 시장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쓴소리였다면 좀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내한테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수익을 말하다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9강이에요. 다음 주에 50강 특집을 좀 해야 되겠다. 그죠? 50회 특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관리를 말하다. 자, 제가 지금껏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강을 했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보면 7월달 내 두 강을 하고 한 강은 좀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지난 종목군들을 살펴드리면서, 자, 왜 우리가 중소형주의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집중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나 못 보셨던 분이 계시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거는 꼭 다시 보기를 해서라도 찾아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래야만 내 뭐를 잡을 수 있다? 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입니다. 그걸 꼭 좀 참고하시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 들여도 심리가 바르지 못하거나 심리가 흔들리시면 아무리 그 좋은 종목도 손실을 보고 나오시거나 안 그러면 수익을 봐도 몇 프로 못 먹고 나오십니다. 몇 프로 보지도 않은 채로 나오십니다. 흔히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제 강연회 때 잘 쓰는 표현입니다. 자, 주식을 제 자식을
자식을 입양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 입양한 자식이 쉽게 파양되기를 여러분들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누구 주식을 살 때 집을 사듯이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거를 주식을 살 때 자식을 입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양을 했습니다. 사자마자 자식이 멍이 들어가죠. 왜? 수수료하고 세금 때문이에요. 파랗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사자마자 멍들죠. 그게 주식입니다. 근데 이 자식을 잘 키워서 빨간 자식, 빨간 꽃이 피는 자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앞으로 어떤 성장성이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는 시작부터 파란 놈이기 때문에 계속 파래집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시퍼래지죠. 파랗게 멍이 들어갑니다. 그죠? 파랗게 멍이 들어가다가 이제 이게 조금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빨간 놈으로 싹 바뀔 때쯤 되면 이 자식을 버려봅니다. 나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계좌에는 모두 파란 자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파란 나라의 자식들만 있습니다. 혜연이 씨가 부른 노래 갑자기 생각나네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 노래 갑자기 생각나요. 그러니까 파란 자식들만 남아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고 뻘그스름해질 때쯤 여러분들 버릴 겁니다. 그게 심리가 안 잡혀서 그래요. 그리고 그 자식이 중요한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새빨개질 때까지, 진짜 꽃을 피울 때까지 놔둘 수 있느냐 없느냐는,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의 심리에 달려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자, 49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강 첫 번째는요, 제가 다양한 로봇 청소기를 그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걸 왜 들고 나왔느냐면요, 바로 센서 시장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무인차,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센서 시장에 의해서 센서 시장의 성장과 동반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가요, 혼자 삘삘삘삘삘삘삘삘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벽에 그럼 계속 부딪혀서 이 벽을 감지하는 센서가 없으면 벽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거기만 못 가고 있겠죠. 벽이 있으면 돌아가게 되고 또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물을 감지하는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 로봇 청소기가요, 그 밑에, 즉 낭떠러지라든가 계단을 인식하는 그 센서 기능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곳뿐만이 아니라 떨어질 수 있는 곳도 이 로봇 청소기에 피해가는 거죠. 만약 이게 계단을 굴러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로봇 청소기에 박살이 날 겁니다. 그러면 아깝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센서 시장이 이 로봇 청소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들고 나왔었고요.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동작 인식 센서에 대한 관련주가 나왔습니다. 시노펙스, 파트론, 유언컴텍, 오디텍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바로 QSI가 나옵니다. 레지저 다이오드 전문 기업으로 동작 인식 기술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자, 동작 인식. 우리가 모션 인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동작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BMW 750E에 대한 얘기입니다. 740E에 대한 새로운 신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BMW 740E에 새로 적용된 기술이 뭐냐면요, 동작 인식 센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곡을 듣고 있어요. 예. 곡을 듣고 있다가 다음 곡, 즉 내가 원하는 다음 곡을 듣고 싶을 때 이 동작 인식 센서 하나만으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집니다. 이거예요. 휙 팔만 저으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집니다. 그럼 그 전 곡을 다시 듣고 싶다. 휙 팔만 저으면. 그럼 다시 그 전 곡으로 넘어가요. 이게 동작 인식 센서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탐 크루즈가 출연을 하고요. 이 탐 크루즈가 미래에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범으로 돼서
이 동작 인식을 해서 홀로그램을 막 당깁니다. 여기서 당겨, 여기서 당겨, 여기서 당겨, 여기서 당겨. 막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막 어떤 자료 화면들을 찾습니다. 동작 인식과 홀로그램 센서를. 자, 그 시장이 지금 이제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과거 영화에 볼 수 있었던 그 시장이. 써니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대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 캐라 이년아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세상이 왔어요. 전화기를 들고 다니시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 옛날에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현실에 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현대 자동차, 바로 제네시스 모델의 무인차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운전기사가 이렇게 팔을 딱 하고 있죠.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대를 두르고 있습니다.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인차와 똑같죠. 사람만 타고 있을 뿐이지 그가 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게요. 무인차, 핸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손이 보이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티어링에 사람 손이 보이지 않고 그냥 무인 상태에서 지금 주행이 되어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앞에 트럭이 급제동을 했습니다. 무인차로 보이는 5대의 제네시스가 급제동을 하면서 씁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은 물체 감지 센서를 통해서 이들이 급제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차가 무인차인데 앞에 사물을 감지 못하고 만약에 사물을 감지하는 센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 친구코 다닙니다. 다 교통사고 계속 내고 다니는 거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물 인식을 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센서 시장이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확대죠. 이 센서 시장은 미래 시장에서 점점 마켓 시효를 확대해가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무인차 관련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여기도 QSI가 나옵니다. 국내 유일 레이저 소자 전문 기업이다 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PR도 4.5, PR도 ROE가 4.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뭐 어떤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느냐가 나옵니다. MC넥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차량용 카메라 모듈인데 요새 차에 보면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거의 다 달려있는 차들이 나옵니다. 그 카메라 모듈이 인기가 있어지면서 MC넥스가 제가 최초 말씀드렸던 14,000원대 구간에서 지금은 3만 원이 넘어가 있는 것이죠. 한때 5만 원 가까이도 갔었던 겁니다. 그것도 단기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홀로그램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결국은 탐 크루즈가 어딘가에서 땡겨오고 그래픽을 땡겨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홀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이 홀로그램은요, 지금 구현되고 있습니다. SM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소녀시대가 소속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수들 소속돼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 방탄소년단입니까? 방탄소년단도 SM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엑소도 역시 SM의 소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 SM 홀로그램 SM 그 홀로그램 공연장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소녀시대의 공연이 있었죠. 일본 공연이었는데 그것을 국내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소녀시대는 없었습니다. 소녀시대의 홀로그램이 공연을 하고 있었죠. 미국에서요, 이런 최근에 공연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작년도죠. 마이클 잭슨이 이 홀로그램 공연을 했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그가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홀로그램 공연을 했을까? 그의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서 그가 실제로 살아있는 듯한 공연을 봤다는 것이 증언입니다.
이 홀로그램은 죽어 있는 사람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공연도 볼 수 있는. 그러면 이 이후의 사회에서는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내 홀로그램을 전송해서 그들이 내 실제가 있는 모습처럼 보이게끔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신기술이고 이것이 혁명이라는 얘기죠. 그 홀로그램 관련주에도 QSI는 어김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홀로그램 필수 재료인 레이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레이저 때문에 이 회사가, 이 센서 회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바로 이 센서 시장을 설명했던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제가 왕발통이라는 전기 자전거 비슷한, 발 2개짜리 전기 자전거 비슷한 것을 타고 나왔을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면서 바로 자이로 센서, 자이로스코프에 대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중심의 이동에 따라서 운송이 되어지는 신개념 운송수단. 자, 그 얘기도 결국은 센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이로 센서에 대한 얘기죠. 이 센서 시장은 급속도로 고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QSI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용 LED 제품 때문에 이 LED들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LED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LED가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치킨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격 원가를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진입 장벽이 또 낮다 보니까 중국의 저가 업체들도 속속들이 등장해서 이 LED가 굉장히 실적적인 측면이 악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용 LED라는 새로운 신기술 분야의 부분들이 성장 동력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적용 차량 DRL, 바로 뭡니까? 데이타임 램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주광 램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아 자동차가 선택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선택을 하고 있다. 이 얘기 드렸었죠.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실내등도 LED로 전체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자동차용 방향지시등 그리고 후미등 이런 것들이 차폭등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LED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 LED가 자동차 산업의 이제 중요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자동차용 LED 제품 중에 정지표시등,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쪽에서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정지표시등인데 그 정지표시등도 LED로 다 바뀌어 나가고 있다. 세계 유수업체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저가 업체들조차도 이제 LED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기아 자동차, 소렌토 R, 프라이드, 그리고 시드 후소, 현대자동차 아반타, 후미등, 백라이트죠. 이 백라이트가 전부 LED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주간 주행 등의 의무화 시기입니다. 자, 이 LED로 바뀌어 나가면서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즉 자동차 산업이 LED로 바뀌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우리가요, 일반 전구를 쓰게 되면 이 LED보다 전력 소모량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LED는요, 저전력, 저전압을 필요로 하고 발광 다이오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게만 흘러가주면 수명이 굉장히 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 차량 운행 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엔진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점등이 되어지는 등화장치가 바로 이 주간 주행등입니다. 그죠? 이 DRL이라고 부르죠. 이 DRL을 장착했더니 미국은 5에서 44% 교통사고 감소했고 핀란드는 28%의 정면 충돌 사고가 감소되었고요. 스웨덴은 11% 감소, 교통사고가요.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사고는 28%나 사고가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용 주간 주행 등의 의무화를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것이죠.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전력이 필요하겠죠. 저전력으로 이 주간 주행 등이 계속 켜져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LED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린 강의였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금부터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자, QSI를 한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QSI가요,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이 QSI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제가 바로 7월 초죠. 7월 초에 강의 드리고 난 이후부터 QSI는 5,800원대부터 쭉 올라와서 지금도 6,060원대에서 전혀 변동도 없이 떨어지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센서 시장이 이제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LED, 서울반도체, 오늘 급등세가 출회가 됐죠. 물론 서울반도체가 소송에 승소했다는 것 때문에 급등세가 연출이 됐다가 오늘 시장의 영향과 더불어서 다시 음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오늘 14%대까지 급등이 나왔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10%네요. 10%대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제 바닥권 영역을 확인하고 기술력으로 새로 승부하는 LED 회사들의 어떤 새로운 변모된 모습 그리고 추세 전환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주요 여지였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이후부터는 좀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만들, 즉 추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호전기 보겠습니다. LED 여팡이죠. 그리고 최근에 잘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시장의 급락과 더불어서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 펼쳐지는 시장에 우리가 종목을 담아놓고 있으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손해볼 일 없다. 결국은 뭐냐? 미래 시장이다. 펼쳐지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 종목의 가치는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목을 아무리 들여도요, 여러분들의 심리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지 못하시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종목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종목 들이고 나 몰라라 던져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종목에만 관심이 있으시죠. 그 종목을 상승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고 그 요인들을 우리가 찾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걸 미래에 점쳐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종목적으로만 보시면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다음 주에 저는 새로운 섹터의 영역, 새로운 영역의 섹터들을 들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